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시사저널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게 올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별다른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저널 이렇게 투자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되 내용 자체는 저도 앞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세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세금을 어차피 내고 나서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수익률을 올려보시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좀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세법 전공을 해서 이제 석사를 받게 됐고, 이때 이제 좀 많은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분들, 이제 주로 이제 세무사님들, 세무대리인 그리고 이제 국세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많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부족한 책이지만 또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파트 1에서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행히 오늘 투자 세미나를 하기 전에 7월 4일이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니까 이제 7월 말에 세법 개정이 어떤 게 나올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세 방향성을 좀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면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2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의 좀 절세 방안을 좀 해보는지,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약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원포인트 과외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꼭 잘 들어주시고, 제가 좀 나름 고민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케이스가 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1주택인데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이제 좀 3주택, 4주택 이상 좀 다주택이신 분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떤 당부사항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파트 1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최대한 이거를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처음에 사면 취득세가 있고 세금을 먼저 내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부유세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이 부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세, 이 양도세가 이제 가장 세부담이 크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 양도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 명의로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렇게 가능한데, 현재 개정된 내용 그리고 밑에 빨간색은 개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취득세부터 볼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이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올해 2월 28일 날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시면은 종전주택 처분을 해서 신규 주택 2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중과를 좀 피할 수 있어요. 뒤에 좀 사례가 나올 겁니다. 다만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일 건데,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되는 거. 이거는 지금 관련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올해 2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바꾸려고 했었죠. 그런데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들리는 말이 없어요. 7월 달 세법 개정안에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나오는 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 근데 저 취득세는 지방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와도 8월 아니면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부분이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유세 중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는 특별한 게 없고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제 금액도 상향이 됐고,
중과세율도 일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중과세율이 남아있는 게 3주택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 초과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수도 많이 있으면서 그 주택 가격이 많으신 경우에는 여전히 중과가 들어가는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행령으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올해 무조건 줄어들어요. 얼마가 줄어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양도세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건드린 게 저희 양도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시장에 좀 거래가 좀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재산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주택 상태면은 다 처분하고 남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다시 2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폐지시켰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게 이제 비과세가 받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신 분들도 요건이 맞으면 3주택 중에서 두 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5월 9일까지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인데, 이게 이제 7월달 세법 개정할 때 나올 겁니다. 중과를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사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폐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가 문제냐면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그리고 2년 넘어야 이제 기본 세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저거 개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눈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은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이제 저희 시사저널 관계자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자료를 조금만 늦게 내겠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뭐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7월 초에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7월 4일 날 이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래서 이 내용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정보 보도자료 인용한 건데, 사실 이 경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이렇게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생 경제 안정,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보면은 다시 주거 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걸 해보면은 5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출 규제 완화. 우리 앞 시간에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두 번째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비사업 제도 개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공정시작가율 60% 유지. 마지막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마지막 거기가 좀 시끄럽죠. 신혼부부 혼인자금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출 규제 완화가 나왔는데 다 풀린 게 아니고 역전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의 보호를 조치를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을 내주는 그 목적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구분하셔야 돼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어떻게 완화하냐면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DSR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 원금억 이자를 전부 다 더하는데 이거를 없애고 DTI에만, 그럼 이제 해당 담보대출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60%까지 늘리겠다. 그럼 저게 이제 DSR 거의 한 80%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반환 목적인 경우로 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역전세, 보증금이 내려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도가 되면은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은 연 4%, 30년 만기,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가정을 하면은요, 기존에는 3억 5천 정도가 대출이 나왔는데 5억 2,500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면은 1억 7,500 정도가 더 돌려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1억 정도를 내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1억 7,5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억만 돌려주는 거죠. 아니면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차인을
내줄 수 있는 보증금을 저 한도 내에서 해주겠죠.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임차인이 나가고 집주인이 그냥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저 한도 때까지 DSR 하고 뭐 풀어가지고 대출 나오느냐? 그건 안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은 보증금 내주는 건 맞긴 맞지만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담보대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대출금을 임차인한테 곧바로 쏴줍니다. 저거. 그래서 성격에 맞는 것만 나올 거고 구체적인 거는 7월 말까지 좀 있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인데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버리면은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종부세거든요. 과도한 종부세.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SH공사에서 지금 공공임대 있죠. 그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버리니까 종부세 폭탄을 맞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밑에 나오죠. 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형식의 공급주택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 임대를 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서울시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 이 경우에도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하셨었죠. 그때 화두가 뭐였냐면 전세 사기였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와 같이 언급한 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맞물려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2분기 때 지금 나와줬어야 돼요. 2분기 때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때 나오기로 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개편하고 함께 뭔가 좀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같이 봐두시면은 여러분들 자산관리 특히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나와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비사업 제도 개선인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관심 두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탁사 특례를 통해서 기존 조합 방식 대비 기간을 2, 3년 정도 낮추겠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거든요. 지금 위에 뭐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가는데 특례 신탁사를 해가지고 이 단계를 조금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지는 않겠죠. 구역마다. 이 중에 일부는 진행이 되는 게 있겠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특히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있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데 이 B가 정비 사업에 지정이 될 예정인 지역들 그런 경우에 종전주택 A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줄이고 갈아탈 수 있을 거냐 그거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것까지 혜택을 본다면은 꽤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공급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청약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좀 너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재개발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청약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종부세 공정시작가액 비율 작년 수준 60% 유지. 저는 솔직히 이거 좀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80% 올린다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범위가 레인지가 60에서 100이에요. 그래서 보통 80 중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5%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60으로 떨어뜨렸다가 올해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80으로 올리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80으로 올려도 종부세 전체 금액 자체는 그래도 줄어요. 그리고 80으로 좀 올려놔야지 혹시라도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과열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그 60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를 좀 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본다면 다른 주제인데
미국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낮게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파월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그거를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써먹을 게 되기 때문에 금리는 그냥 그대로 가거나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은 좀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올해 종부세는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드냐? 여기 보시면 이게 종부세 계산하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첫 시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시작을 하는데 인별 과세입니다. 부합산 아니에요. 그래서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주는데 저 공제금액이 6억에서 드디어 이제 9억으로 올라갔죠. 10몇 년 만에.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시작 가격 비율이 혹시 80으로 되지 않냐 했는데 저게 이제 60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세율 자체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내려간다. 얼마나 내려가냐? 자, 서울 음마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작년 20.16억인데 올해 15.44억. 그러니까 공시가격 자체가 23% 정도가 내려갔고요. 이에 따라서 부유세가 831만 원에서 434만 원. 근데 부부 공동명의 하면 355만 원. 지금 1주택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그럼 절세 전략은 그냥 끝납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1주택인 경우에 내가 2주택, 3주택이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서울의 음마가 아니라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죠. 보통 줄여서 마레프라고 하죠. 마레프는 얼마나 될까? 공시가 13.82억인데 10.94억으로 내려갔고 보유세는 그에 따라서 395가 아니라 229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해도 똑같이 229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독명의해도 공시가가 12억을 안 넘었고 공동명의하면은 공시가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공동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위해서 그리고 종부세 가격 올라갈 때 생각하면은 역시 공동이 유리하죠. 1주택인 경우에는. 그럼 이제 2주택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번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음마하고 마레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작년에 5,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 2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안 들어가요. 2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안 들어가고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1,500까지 대략 한 71% 정도 감소되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면 항상 그러죠. 왜 서울 아파트만 나옵니까? 그래서 지방 것도 해봤어요. 자, 서울 음마, 대구 공시가 8억, 공시가 8억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서울에 똘똘한 거 하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토탈 공시가격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공시가격이 10억인데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8억으로 제가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7천만 원이 나오는데 보유세가 이게 올해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100 정도. 이것 또한 거의 한 70%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대구인데 이번에는 공시가 8억이 아니라 4억짜리.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인데 올해는 4억인 거.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눴냐면 종부세 중과세율이 3주택이면서 과표가 12억 넘으면 중과세율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중과세율 적용되는 거고 밑에는 중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작년 4,20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 이것도 좀 비슷하게 70% 정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이신 분들,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보유세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세법 개정이 돼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져서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일단 정부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보유하고 매각할 거냐 그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금 다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냥 지방의 거 좀 인기 없는 거 팔고 똘똘한 거 하나로 가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취득세 중과가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걷냐 안 걷냐 이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도 부족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유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물건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얘가 예쁜 녀석인지 아픈 손가락인지. 근데 참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런 비슷한 녀석을 살려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취득세 8% 12% 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보면 또 약간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이 있다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파는 방법. 왜냐하면 보유세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아니면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나마 나중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 아니면 저가 양수도 넘겨버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왜냐하면 이제 올해 증여 같은 경우 2월 과세가 10년으로 늘어나 버려서. 그런데 다시 봐도 좀 뭔가 아픈 손가락이다. 이제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럼 이제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좀 정리하고 그냥 똘똘한 거 하나로 가자. 좀 이게 좀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라고 제가 제목은 했는데 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저 네모난 3번 보이시죠? 가사 노동 및 육아 출신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 노력 확충. 그 중에 하나가 혼인 시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저거 딱 한 줄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기상 제가 봤을 때. 근데 좋은 의미의 인기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15년 전에 결혼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말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게 좀 약간 뭔가 시작점이 되면 좋겠어요. 무슨 시작점이냐면 전반적인 상징세 개편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염두하고 만들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참에 요걸 좀 화두로 해가지고 지금 상징세 공제금이라든지 세율이라는 거 너무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뜯어 고치자.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면 저는 찬성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말에 나오는 세법 개정한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편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향후 일정을 보면 제가 좀 예상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는 저 7월에 있죠. 7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고 대출 일시 완화 등 몇 가지 이제 대책이 나왔고 아마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이때 나오는 내용이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현실적으로는 완화 쪽으로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취득세 완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인센티브 복원,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 이런 건데 빨라야 8월 이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국회 9월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이 있죠. 22대 국회의원. 솔직히 제가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1월부터 4월 요 사이에 또 추가 정책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샜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왜 그러냐면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되면 그 여든 야든 총선에 다 올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제 생각에는 올해 2월 달에 그랬거든요. 올해 2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해서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로 했어요. 50% 세율 인하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당에서 이제 내부 대표 뽑고 그러느라고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올해 정기국회 때 나오는 게 거의 끝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항상 자산 관리하실 때 투자하실 때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하고 있는 취득세 완화 저런 게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하시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너무 사람이 좋게 생각하면 항상 긍정 회로만 돌리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반대가 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 좀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요. 위에 파란색이 현재 개정이 된 겁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 보유, 양도 지금 다 개정이 됐어요. 이건 저건 시행령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는 무조건 내려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기존 정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신축 혹은 상급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매도하는 게 좀 약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만 잘 찾으면.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개정되려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무산돼 있죠. 취득세율 완화, 단기 양도세율, 주임사 개편.
그럼 저거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절세 전략 꼭 세우셔야 돼요.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잘못 사시면 뭐가 문제냐면 취득세 폭탄 맞습니다. 뒤에 제가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1주택, 2주택자인데 나는 좀 비과세가 안 될 것 같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양쪽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절세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제가 이제 유용한 절세 방안 한 4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 소개 좀 드리고 좀 질문 받고 좀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사실 뭐 제가 감히 시장 전망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김학렬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다른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제가 감히 이제 조금 더 해보자면 이 그래프는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아파트만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파란색 선이 전국, 검정색이 서울,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경기인데 지금 저 빨간색 원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잠깐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냐, 계속 하락이냐, 잠깐 오른 거냐, 뭐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도권 상승장이 그래서 제가 서울하고 경기만 가져온 거거든요. 수도권 상승장이 14, 15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게 설령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대세 상승까지 가기 좀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저게 이제 내려간다. 그럼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매수자 입장을 왜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모든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볼게요. 무주택자, 1주택자는 지금 뭐가 가장 관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취득세 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내가 0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1로 가는데 아니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사면은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취득세 준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게 가장 유리해요. 근데 뭐가 불안해요,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아직 내렸어 안 내렸어요? 동결은 했지만 결국 미국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오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2주택자 볼까요? 2주택자는 유리한 게 뭐냐면 본인이 아마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저 2주택에 대해서 절세를 최소화하고 1주택 보유 아니면 2주택 전부 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0주택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불안해요, 이 사람들은? 2주택에서 하나 더 못 사요. 최소 취득세가 8%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저게 가장 문제예요. 자, 3주택 이상이신 분들 볼까요? 이분들 입장은 그래도 유리한 게 뭐냐면 최근에 좀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하는 분위기죠. 무엇보다도 보유세에서 일단 숨통이 트이죠. 약간 좀 버틸 만한 힘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 더 사는 순간 무조건 취득세 12% 나오거든요. 이 12%가 생각보다 큽니다. 다들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10억짜리 사도 1억 2천, 1억 3천 나오는데 함부로 못 사요, 저거. 그렇기 때문에 저게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기도 힘들죠.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감생심해요, 지금. 그럼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유리한 사람은 무주택 아니면 1주택자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 게다가 불안하잖아요. 저도 14년도에 제 첫 집을 샀을 때 그 당시에 3억 3,500이었는데 대출 2억 5천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근데 금리가 2.6%였어요. 그래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주택자인데 저 사람들은 세부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 거래가 되는 게 어디로 몰리겠어요? 좋은 지역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흑석자리, 그리고 뭐 청량리, 뭐 그런데 다 보면 좋은 데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지금 이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여력되는 선에서 가장 좋은 거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여력되는 선이에요. 꼭 저 말을 빼뜨리시더라.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에서 뭐 영끌하라 그러다 그게 아니고
여력이 되는 선에서 가장 좋은 거 하십시오. 예. 지금은 저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는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새끼고 사두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경우에요. 지금 전제 조건이. 자, 그다음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 일단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가 참 이게 어려운데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좀 일부 정리 혹은 전부 다 정리할지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3주택 같은 경우에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4주택 이상이신 분들은요, 좀 안타깝지만 매년 나오는 보유세, 지금 이제 7월달 재산세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해서 내가 더 여기서 끌고 갈지 아니면 좀 일부 처분할지 아니면 증여할지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이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가장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나름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0주택 아니면 1주택이죠? 제가 주택수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0주택, 1주택이신 분들은 땡땡땡땡 하나면 끝이에요. 아마 이제 제 강의를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저거 하나면 끝나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제일 좋아요. 소위 말해서 사고 팔고 4848이죠. 제일 좋아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취득, 보유, 양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또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결국 일시적 2주택에서 사고 팔기, 갈아타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는 중심지로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는 거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 사업을 좀 한번 통해서 해보자. 이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결국 또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 있죠. 3주택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걸 샀지? 그러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이 무섭잖아요. 그때 제가 세금 좀 많이 줄이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0에서 1로 가거나 1인데 다른 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단독 명의로 1주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갈아타기 한다. 그러면 공동 명의 하세요. 아니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 사고 싶다. 구축이 됐든 준신축이 됐든 그냥 공동 명의 하세요. 99% 그냥 끝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취득세는 총액이 동일합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근데 공동 명의 하면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좀 낮아지잖아요. 부담 자체가. 전체 총액은 똑같더라도. 뭐 약간 소소하게 아낀다기보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사는데 집이 좀 비싼 거 살 수도 있죠. 새 끼고 사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종부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종부세 그냥 공동명의 하세요. 공동명의면 18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단독은 12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18억 공제되면 시가로 한 24억, 25억 정도 될 거예요. 내가 내 집 마련 처음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 집값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꼼꼼하신 분들이 이래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비싼 거 살 거고요. 단독 같은 경우에 내가 5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좀 많이 되면은 장기 혹은 고령자 추가 세액 공제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좋은 지적인데 결론이 뭐냐면 공동명의 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제 금액 18억까지 안 넘은 24억, 25억까지는 공동으로 가시다가 만약에 그게 넘고 5년 이상 보유하면은 단독 명의에서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단독 명의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게 좀 약간 그렇죠. 그리고 공동 명의는 또 뭐가 좋아요? 양도세.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이 유리해요.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결국 명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내가 첫 집 마련한다 그러면 무조건 공동 명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도세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취득가 5억짜리를 샀다. 근데 이게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돼요. 기분 좋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 경비 1,000만 원 제가 가정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냥 이제 결과만 좀 보시죠. 단독 명의 하면은 1억 6,400 정도를 내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10억이 되니까 5억이 남는 것 같은데 실제 세금 내고 나면 한 3억 4천 정도 손에 쥔다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 5대5로 했다. 뭐 6대4, 7대3 할 수 있지만 5대5로 했다. 그러면은 저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가지고 1인당 내야 되는 세금이 6,919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게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하면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하면은 한 1억 한 4천 정도 3천, 4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독 명의 대비 공동 명의 하면은 2,6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절세가 돼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공동 명의는 알겠다.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아주 고가 주택 같은 경우 막 20억짜리, 30억짜리 할 때는 자금 출처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집을 사기는 힘드니까. 자, 근데 이제 어디를 사냐는 거죠. 당연히 CBD, YBD, GBD라고 하죠. 중심 3대 업무지구. 뭐 중심지구, 여의도, 강남 당연히 여기 사고 싶죠. 근데 저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신혼부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조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있는 물건을 사두는 것도 좋지만 저걸 통해서 이주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길목을 기다리고 잡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전문가분들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CBD하고 YBD를 보면 물론 옆에 마곡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GBD가 가장 좋지 않냐. 왜냐하면 저 강남에 있는 중심 업무지구 자체도 좋지만 저 녀석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허리 중심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걸 놓치시는데 특히 이제 처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저거 무조건 좋고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많이 타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 동네가 집값이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가셔가지고 그냥 거기 그 맛집 같은 거 있거든요. 유재석 사시는 동네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차 끌고 나서 곧바로 올림픽대로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왜 여기가 좋은지 알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연결돼 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신분당선. 저거는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거예요. 저기랑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내년에 어디 일부 개통되잖아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GTX A,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은 뭐가 대세입니까?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량 회사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판교잖아요. 판교 다 저기 지나잖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 밑에 가면은 용인, 반세권. 요즘에 또 동탄도 분위기 좋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경기 동남부 라인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보시라는 거죠. 큰 틀에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시적 2주택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A에서 B로 갈 때 종전주택 A를 3년 내에 팔아버리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중간에 텀이 1년 있어야 되고 종전 저 파는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가요. 그래서 A를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면서 또 B를 비과세 받아요. C에서 다시 D로 가면서 C를 비과세 받고. 이게 마음만 먹으면 연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이사를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은 다른 집에서 임차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A, B, C를 그냥 다 임차로 그 임대 주면서 그냥 보유만 해서 비과세 받아도 돼요. 단 비조정 대상 지역 사야죠. 조정 대상 지역 사면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3번에 나올 텐데 내가 갖고 있는 A보다 나는 좀 더 좋은 B로 가고 싶죠. 근데 동일 기간에 아무래도 B가 상급지이기 때문에 A보다도 B가 더 많이 뛰어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3번에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2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시적 2주택이 원래는 양도세 비과세 하나밖에 없었는데 취득세하고 종부세에 있어서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2020년 8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고요. 나머지 취득세하고 양도세 다 생기는데 왜 종부세는 없냐 반발이 심하니까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은 괜찮은데
우리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A를 사고 나서 1년 후에 B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주택을. 그런데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1년 후에 사라는 이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이내에 A, B를 동시에 사버렸다. 그러면은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안 되는데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쳐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게 뭐냐면 2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처분 기한이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B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그래도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1주택으로 봐가지고 공제금액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도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방식에서는 급격하게 늘리면 좀 부담되거든요. 취득세도 높고. 그래서 지금 방식은 이게 제일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언젠가는 또 부동산이 더 좋아지겠죠? 그럼 그때는 좀 다른 전략을 쓰셔야 되고. 그때 전략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A주택을 20년 10월에 사요. B주택을 21년 1월에 삽니다. 3개월 만에 사버렸죠. 그럼 뭐가 깨져요? 종전주택 A주택에서 일시적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깨져요. 여기 보시면 1년 후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후 요건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는 A주택이 깨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B주택이 2번 주택이면서 조정이니까 8%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21년 1월 취득했으니까 2년이 지난 23년 1월 달에 8% 냈을 겁니다. 가산세까지 돼서. 그런데 2월 28일 날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갑자기 생명이 연장됐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패자 부활전?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그럼 언제까지 팔면 돼요? 2년이 아닌 3년, 즉 24년 1월까지 저 A주택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24년 1월까지 저 A주택을 팔면 어떻게 된다? B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8%가 아니라 기본세율, 즉 1에서 3%. 만약에 저 B가 10억짜리라고 해볼까요? 10억짜리면 9억이 넘으니까 3%예요. 근데 내가 2년 안에 못 팔았기 때문에 8%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하고 3% 차이니까 5% 차이 나죠? 그럼 10억이 5%가 5천만 원이죠. 이거 내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친절하게 해당 지자체에서 환급 받아가세요 할까요?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신청하면 돼요. 그럼 5천만 원 돌려받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끝내주죠. 근데 아마 이거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봅시다. 내가 A주택을 팔면은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 A주택을 보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돌려받으려고 내가 A를 팔았는데 저게 1억이 올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취득세를 내거나 아니면은 성년 자녀한테 증여해버리거나 이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어도 뭐 5천만 원까지는 안 오를 것 같다. 그러시면 차라리 A를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파는 게 나을 수 있겠죠. 5천만 원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한 1, 2천 정도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기한 내에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세금도 세금인데 해당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 자산 관리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CBD, YBD 뭐 이런 거 경부 고속도로 예,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얘가 5천보다 더 오를까 안 오를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그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A주택 조정, B주택 조정 해가지고 A주택을 처분하면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부세도 일시적 주택을 신청을 해야지 혜택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경정청구 관련된 내용이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미리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기한 내에 처분한다 그러면 이것도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A 조정, B 조정에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종부세를 중과를 내가 냈어요. 근데 A주택을 뭐 B주택 취득하고 역시 똑같이 3년 내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부세 좀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거 가지고도 세무 상담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세무사님 사무실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제가 봤을 때 2주택자예요. 2주택자에서 보통은 기존 종전주택 팔거든요. 다시 1로 가요. 그리고 다시 2로 갔다가 또 팔고 그래서 계속 1, 2, 1, 2 그렇게 가요. 근데 저걸 한번 뛰어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3, 4, 5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잘 하시고 버티신 분들은 꽤 좋은 성과가 나더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정비 사업을 통한 갈아타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시적 주택 비과세. 계속해서 갈아탈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나는 A에서 B로 가는데 상급지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A보다는 B가 더 많이 올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대출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좀 부담되죠. 그래서 요거를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 입주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내에 A 주택 팔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럼 비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 입주권이라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거죠.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제가 이제 관처라고 할게요. 관처를 받으면 거의 한 70% 80%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안정적이 되니까 돈을 더 줘야 돼요. 소위 말해서 웃돈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이거 기억나시죠? 차라리 어떤 걸 해요? A 주택에서 B 입주권이 아니라 정비 사업이 될 B 주택을 사버리는 거죠. 물론 저 B 주택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리스크도 없으면서 가격은 싸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A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정비 사업이 예정된 B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 보셨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A 매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거를 나중에 곧 입주권이 될 거예요 하니까 입주권 된 상태에서 3년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본인이 매수한 물건이 주택인지 입주권인지도 조금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생각만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초기 재개발까지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돼 있고 아직 관철 안 났어. 예를 들어 사업 시행 인가 정도 됐어. 그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정전주택 팔고 나는 임차로 있고 요거 진행되면은 또 괜찮을 수 있다. 이제 자금이 없을 때는 그 방법도 하면은 오히려 일시적 주택 4848 한 3단계 4단계로 오히려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마지막이죠.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줄이시려면 양도 차익이 큰 걸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하면 저게 이제 비과세가 하나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 큰 거 마지막에 하는데 양도 차익이 비슷하다면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자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지금 똑같이 1억인데 나중에 오를 것 같은 놈을 늦게 파셔야죠. 오를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를 하시면 되냐면은 보유기간 재산정, 소위 말하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작년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잘 없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거는 예측이 너무 불가능했어요. 소위 뭐 심지어 과세당국에서도 좀 엇갈리는 해석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저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없어져가지고 비과세 받기가 쉬워진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주택이 3개가 있습니다. 1번을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1번이 양도차익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번을 가장 마지막에 팔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팔까요? 2번 팔고 3번 팔고 1번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추가로 2년 더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하자는 거예요. 자, 뭘 응용을 하냐?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내가 주택이 3개가 있든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처분을 하고 2개가 남아요. 몇 개요? 2개. 2개가 남으면 그 2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무조건 따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1번, 2번, 3번인데 1번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팔아볼게요. 그럼 2개가 남잖아요. 2번을 팔겠습니다. 2번을 팔고 1번, 3번 2개가 남잖아요. 그럼 남은 1번하고 3번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 거예요. 2번 주택을 6월 달, 그리고 1번 주택을 7월 달, 3번 주택 8월 달 연달아서 팔겠습니다. 극단적으로
1번, 2번 주택 오늘, 1번 주택 내일, 3번 주택 모레 이렇게 팔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달 간격으로 팔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뭘 판다고요? 2번 주택. 2번 주택을 파는 걸 보니까 19년 4월 취득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양도세 중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 뭐예요? 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럼 2년 이상 보유만 보면 돼요. 단기 양도세만 피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과 배제가 된다. 23년 6월이니까. 여기서 벌써 최소 몇 천만 원 세이브 됩니다. 양도 차익 1억이었을 때 일반 과세 2천, 3주택 중과 5,300 나와요. 3천 이상 세이브할 수 있어요. 최소 1억 이상 올랐다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1번, 3번 두 개 남았죠. 1번, 3번 두 개 남은 상태에서 제가 두 개 남으면은 무조건 일시적 주택 비과세 되는지 체크하라 그랬죠.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딱 세 개예요. 1년 후 취득했냐, 2년 보유했냐, 3년 내에 매각했냐. 자, 1번이 17년 5월, 3번이 20년 9월. 1년 이상 텀 되죠? 요건 만족하고. 두 번째, 1번 주택이 17년 5월인데 비조정 때 취득했네요. 2년 보유만 하시면 돼요. 거주할 필요 없어요. 근데 2년 보유 이미 훌쩍 지났죠. 19년 5월 훌쩍 지났으니까. 마지막, 3번 주택 20년 9월인데 3년 되기 전인 23년 9월 안에만 1번을 팔면 돼요. 근데 우리는 23년 7월에 팔잖아요. 2개월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1번 주택은 곧바로 비과세가 돼버려요. 추가로 더 2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죠. 3번 주택 20년 9월이죠. 취득 당시 비조정이죠. 2년 보유했죠. 22년 9월 넘었으니까 곧바로 3번 팔아버려요. 그럼 얘 비과세 돼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중과를 피해버리고 두 개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좀 고만고만한 것 같아. 이참에 똘똘한 거 하나로 가고 싶어. 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리고 3주택 과표 12억 넘으면 종부세 중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뭐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좀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이번에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1번하고 3번 비과세인데 저거 1년에 3개 팔면 합산과세 되는 거 아니냐고. 1번하고 3번이 12억 이하 비과세면요. 세금 자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합산할 게 없어요. 그럼 저는 12억 조금 넘어서 한 13억, 14억인데요. 그 정도면은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새 출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14억, 15억이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 해요. 비싼 거예요. 그런 거 파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다 팔아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그 취득세 중과를 좀 폐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온몸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비정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가져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가 주택은 아닌데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전월 포함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고요.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취득세 양도세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취득하면 잘못하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고 기존 주택 비과세가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뭐 분양권은 일단 무조건 산다 뭐 그러신 분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유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매도 전략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지금 기대 반, 설레임 반입니다. 7월 아마 하순 때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데 혹시 시사저널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 빨리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뭐 이제 엠바고 때문에 못 하시겠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걱정은 뭐냐면 취득세는 아마 8월이나 돼야 뭐 이후나 돼야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양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죠.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배속 조정해서 보시고요. 다 기억 못하시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세무사 상담 받으십시오. 제 주변에 이거 상담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 억 날리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동안 소중하게 일궈놓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은 소중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결혼 뵙게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사항 들어와서 여쭤볼게요. 네네. 그 법인을 설립해서 상속 증여에 활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적합한 건지,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지, 이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개인 대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가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능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FM대로 하겠다 그 생각이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뭘 많이 활용하시냐면은 상업용 부동산 있죠. 네.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현물 출자를 하면서 그 법인을 가족 법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인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실질적인 어떤 상속 증여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취득세 중과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궁금해하세요. 네. 이미 서울 비규제 지역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사들여서 또 역시나 서울 비규제 지역에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가 1에서 3%가 맞는지 여쭤본다고 하고요. 또 3년 특례 기한과 관련이 있는 것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취득세는 내가 취득하는 게 몇 번째고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1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내가 취득하는 2번이 서울 비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율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중과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는 필요가 없고요. 대신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있죠. 그 세대 가족 구성원이 혹시 다른 주택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과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민수 대표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